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네, 전국 현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정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장 맡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고 지역구는 저 서산, 태안, 충청남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선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 주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무죄를 확신하는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법 1심 선고요. 무죄가 나온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네. 이 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선거법 위반 사항하고 위증교사 문제인데 네. 우선 국민들께서 아주 쉽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시계열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나온 일인데요. 21년도 8월 31일 날 21년도 8월 31일 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고 경기경제신문에서 문제를 쓰잖아요. 글을 네. 쓰잖아요. 네.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전부터도 이 사건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오고 21년도 9월 15일 날 이낙연 후보 측에 그 한 분이 이 이규민 의원이 이거를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17일 날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를 8월 15일 날 8월 31일 날 나왔고 9월 15일과 17일에 이재명 대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요. 그런데 요게 사건이 SBS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 한 것은 21년도 12월 22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대권 행보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께서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의 최대 치적 사업에 그 행정의 총 실무를 맡고 있는 김문기를 모른다? 아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8월 30일 날부터 언론에 썼고요. 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9월 15일, 17일이 제기됐고 12월 달 SBS 풀어나가지고 나 그 사람 모른다 말이 돼. 본인의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을 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백현동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옹벽 아파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식품연구원이 있었잖아요. 네. 식품연구원이 이제 지방 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전하고 그냥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땅값이 그저 몇십만 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건설업자한테 분양을 해주고 팔고 그리고 여기를 4단계를 상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성남시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2014년 11월 17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용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네.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또 2014년 12월 9일 날 국토부에서 귀시에서 저기 처리 바람하고 공문이 공식적으로 나갔어요. 성남시 공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답변입니다. 예. 그래서 귀시에서 저기 처리 바람 알아서 귀시는 성남시가 그렇습니다. 적의 처리. 예,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 그 얘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공문으로 있잖아요. 공문으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 누가 언제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강요를 받았는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하원칙이 어떤 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네. 통화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공문은 있어요. 이것을 무죄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에 선거할 때 이러한
허위로 발언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유권자에 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행위고 이에 대해서 판단은 저는 법원이 정확하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생중계하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옛날에 재판 거래 이야기 있었을 때는 대법원에서 할 때 생중계를 본인이 동의했을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생중계가 안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재판 거래 의혹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지요. 왜 이거에 대해서 생중계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백현동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자신이 있으면 빨리 신속 재판을 본인이 요청을 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야 본인이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부정부패가 없었고 권력 남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먼저 신속 재판을 요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거 재판 지연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일 있을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는 이제 성일정 의원은 이제 유죄를 아주 확신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공직선거법 경우에 형량 아니겠어요? 네, 유죄라도 뭐 80만 원 정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음 선거도 나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토부에 공문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경미하게 처벌할 사항일까요? 기억의 오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문기 씨 모른다 그랬는데 본인이요. 해외 여행을 갈 때 뉴질랜드 호주 갈 때 거기 한 10명 정도 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본인이 다 찍어서 갔을 겁니다.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다 했잖아요. 밥을 먹어도 수십 끼 먹었잖아요. 그 사람을 모른다. 이거는 다분히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완전히 이 사람을 모른다고 그래야 이 부정 비리가 덮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경미한 처벌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민주당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또 재판에 대해서 힘을 보여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될 것이다 이런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재판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리와 그리고 있던 정황 증거들에 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중형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활동하는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더민주혁신회의 주도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100만을 넘었다는 겁니다. 뭐 그쪽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탄원서가 또 사법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공세지요. 탄원서는 주소,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연락처 쓰고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 하잖아요. 저도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또 네. 저도 보고. 네. 그냥 제가 성일종 누구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 가명으로 쓰고 주소 적당히 쓰면 그냥 다 가입이 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을 속이는 행위고요. 100만 명이 넘었던데 이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외 집회도 그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장외 집회 나가는데 명분이 뭐지요? 탄핵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했지요? 명확하게 그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의 그 소구를 받아들일 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뭐 두 글자 뭐 말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용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이 좀 덜 모인다.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저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네. 서울시에 실시간 이동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이제 그거야 아주 과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평일날 얼마가 오고 가는지 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한 2만여 명 정도, 만 몇천 명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30만 명,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다급하면 그렇게 숫자를 10배 정도씩 이렇게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제 그 9일 날이요. 9일 날 집회는 결국은 그 더불어민주당 집회와 또 민노총 집회가 거의 가까운 거리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은 경찰과 그 민노총 그 집회하던 분들 간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청의 공식 입장으로는 경찰이 한 105명이 부상당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그 집회에 참여자 11명이 일단 조사를 받고 그중에 6명인가가 뭐 4명인가 6명인가가 영장 청구가 됐다는 것이고요. 민노총 그 위원장을 비롯한 몇 사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민노총이라고 하는 곳을 국민이 어찌 판단할까? 북한과 연관돼 가지고 구속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러한 집단들입니다.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정권 탄생시킨 탄핵 청구서를 내민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때 이미 공권력이 작동이 안 됐었거든요. 그 향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리고 시위를 합법적으로 인정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네. 아주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그 특검법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4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하루 전날인 14일 목요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지금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하는 상태에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어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그 사건 숫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제3자 추천안 형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3자 추천 아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못 받으면 아예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나섰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원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14건을 특검한다고 했었지요. 네. 정말 정치적인 공세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이제 이번엔 2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태균 사건을 넣었거든요.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이요.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든 찍어내기 위해서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이 있었을 때 검찰총장 손 못 대게 수사권까지 다 박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수사를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1년 3개월인가 했잖아요. 그때도 이 수사를 기소를 못 했던 겁니다. 아니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고 특검을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 증거를 내놔야지요. 명태균 사건도 그렇습니다. 거기 김건희 여사가 어떤 증거가 있고 뭐와 연결돼 있죠? 그저 일방적으로 떠들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특검하는 거를 보셨습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증거를 내놓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자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거기에 범법 행위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죠? 그거 하나도 안 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민 시선 돌리고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이른바 독소 조항도 좀 줄이고 제3자 추천 형식으로 바꾸고 사건 개수도 줄였다.
그리고 이제 강행 처리를 하면 뭐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강행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재표결로 갈 때 지난번 두 번째 특검법의 내표 이탈보다는 더 많이 이탈표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그 판단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4개에서 2개로 줄이고 12개가 이제 사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들 판단도 정확하게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봐야 의원들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4명이 이제 이탈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이탈이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로 봐요. 아, 왜 그러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검찰에서 다 수사를 했고요. 또 그 수사 심의까지 개최를 해서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사에 어떤 부분에 이러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미진하니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정서적으로만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진솔한 사과도 있으셨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대국민 사과 이게 하나의 전국의 어떤 그 좀 변곡점이 됐다. 좀 전국 분위기를 좀 바꾸는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뭐 야권에서도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뭐 또는 이제 남은 건 탄핵밖에 없다. 예, 야권의 반응은 특히 그렇게 좀 격렬했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사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지자들과 중도에 계신 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속도감 있게 개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시고 네. 또 정부가 대통령께서 국정을 쇄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뭔가 국면 전환 또는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지지율이 조금 반등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으신가요? 이번에 보니까 그 대구 경북 쪽에서는 한 7%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네. 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쇄신의 그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으네요.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지난 4일, 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은 뭐 22로 횡보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역으로 가면 TK 지역에서 한 7%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조사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14일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되겠죠. 의총에서 특감에 대한 이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4일이 참 이런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이제 표결하고 국민의힘은 특감에 대한 의총을 열고 뭐 이런 날인데 특감 있잖아요. 야권에서는 특검하라 그랬지 언제 특감하라 그랬냐 이렇게 지금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은 그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특감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일정한 방향으로 잡아서 후보를 추천해 주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의총에서도 이 의견을 묻게 될 거고
또 의총 결과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야당하고도 협의를 하고 아마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총의 결과를 한번 좀 지켜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특감으로 간다. 그것도 기존의 이른바 당론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하는 것을 풀어서 우선 특감 임명부터 가자라고 결론을 내려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조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특감을 임명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니까 또 북한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계하든 안 하든 그건 야당의 몫인데 네. 어찌됐든 특감을 요구했던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특감을 임명을 안 했었거든요. 네, 5년간 안 예. 했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다고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일요일 날 그 긴급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했어요.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집권 2기가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세 변화가 있고 이것이 우리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 캠페인 중에 한미 방위비에 대해서 대폭 인상을 약 100억 불 정도 해야 한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선거용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재협상의 요구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하는 제스처라도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 한미 방위비 협상이 13.9%가 인상이 됐었어요. 21년도에. 네. 그리고 매년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만큼 대개 이제 국방비가 어떤 때는 7% 어떤 때는 한 5%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증액되는 것만큼 이게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8.3%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6% 올라갔다 그러고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1%대에서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 1% 이상을 1% 정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이제 국회에 비준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미국에 이제 사인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이것을 파기시키고 다시 협상하겠다는 거잖아요. 아하. 일단은 저희가 협상을 해놓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뭐 방위비 분담 요구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그 핵무기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미 지난 첫 번째 대통령 할 때도 한 바가 있어서 차제에 그 우리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미국에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핵을 용인하면 미국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용인하면 안 된다는 그런 쪽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핵을 용인하자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미국은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출입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전략자산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 환율에 대한 문제도 기축 통화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지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핵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을 갖는 방법이 있고 또 핵에 대한 재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재처리도 안 되는데 핵을 바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열어놓고
여러 가지 방위비 협상에서부터 많은 카드로 활용을 하는데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무기 연료가 되는 그 플루토늄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재처리라도 허용하는 수준으로 일단 우리가 준비는 가 있어야 된다. 일본하고 미일 동맹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는 한미 동맹이 되어 있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또 만약에 주한 미군에 대한 철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 자위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카드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볼턴이 이제 그 트럼프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안보부 장관했죠. 네. 이 사람이 트럼프는 무슨 일을 해도 놀라울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언제 갑자기 김정은이하고 불쑥 만날지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냥 뭐 드러넘길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골프 연습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김정은이를 먼저 만나는 경우가 이게 혹시라도 있으면 이거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 김정은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볼튼만큼 트럼프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미 동맹 아닙니까? 근데 저희 대통령보다 김정은 만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또 국제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러한 그 중동 사태가 굉장히 긴급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태가 또 미국이 간접적 지원이지만 사실상 뭐 대리전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있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양안 문제 여러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국제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북한과 그렇게 빨리 만나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참모들이 건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G20 회의 참석을 위해서 남미 쪽 가잖아요. 중남미 가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거다 이런 그 전망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부분이야말로 이제 상당히 이제 기밀 사항인데 네. 만약에 그렇게 만나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 워싱턴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예. 오며 가며 예.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 대통령의 4년의 임기를 채우시고 또 미국을 국가 운영을 해봤던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네. 당선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날수록 저는 국가에 이득이 될 것이고 또 대통령 두 분 간에 친밀도가 있어야 그 친밀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비교적 그런 걸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골프도 치러 가고 알겠습니다. 생일날 맞춰가고 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